아파트 세 채가 있으셨는데 두 채를 매각하셨는데 그분이 딱 오셔서 원샷에 아마존을 다 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분이 30억 사서 80억에 다 파셨습니다. 이야. 그분들의 답변은 거의 공통된 게 오늘의 플러스 부자들의 투자 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년간 부자들을 고객으로 만나온 프라이빗 뱅커 최홍석 미래에셋 선임 매니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또 라디오에서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제가 이제 갑자기 지인들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왜요? 그래서 지인들이 갑자기 연락와서 뭐지 그러고 봤더니 지난주에 조선일보에서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나온 게 네. 전국에 이제 부촌 아파트 30개 정도의 그 주식 투자 수익률을 리뷰해 봤는데 예. 의외로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가 전국의 수익률이 제일 높은 아파트 단지로 이제 결론 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식 고수들이 대치동 음마 아파트에 많이 살더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저도 사실 제가 찾아보지 않고 지인분들이 보내줘서 그 기사를 봤거든요. 예.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최근 2년 그러니까 2023년과 2024년 최근 1년 한 6개월 정도의 주식 투자 수익률을 분석했더니 예. 일반적인 평균값은 국내 주식 수익률이 한 16% 정도인데 대치동 음마 아파트가 20%가 넘어서 야. 수익률로는 전국 1위더라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주변 지인들과 또 기사 보신 고객분들한테 대치동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잘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오늘 그거 알려주고 가셔야죠. 맞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만 나눠보려고 여기 왔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 기사 봤는데 의외였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논리적인 개연성으로 따져보면 여의도라든가 을지로라든가 금융 전문가들이 많이 종사하는 지역 인근의 아파트면 왠지 그 근처에 직장 있는 사람들이 살 것 같으니 그쪽에서 수익률이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야, 대치동 음마 아파트가 이렇게 수익률이 높다. 일단 이분들이 다른 그 강남권역에 대치동, 도곡동, 그다음에 뭐 또 반포 여러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마다 투자 습성이라든가 패턴이 좀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네. 저도 사실 강남 지역에서 PB로 근무하면서 실제로 근무한 지역은 제가 도곡동에 8년 정도 있었고 네. 대치동에 5년 정도 있었는데 그 외에 반포나 압구정에도 실제 제 고객분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강남 지역의 반포나 압구정, 도곡동, 대치동 같은 대표적인 부천의 고객들을 다 만나보면 약간의 권역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도곡동의 고객분들은 사실 재테크보다는 뭐 사업적인 성공이나 혹은 원래 대대손손 아주 긴 기간 이제 부자로 살아오신 분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반포의 경우에는 사실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달인들이 저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고객분들의 경우에는. 예. 그래서 주식 투자보다는 부동산 쪽에 좀 더 특화된 고객분들이 저는 많다고 느꼈고 예. 압구정은 정말 대표적으로 아주 옛날부터 부자였던 분들, 뭐 50년 전, 70년 전부터 부자였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네. 대치동이 두드러지는 특징은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그 투자를 통해서 성공하신 경험을 가진 분들이 대치동에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자산가분들보다 대치동의 자산가분들은 투자와 재테크란 테마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더 높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네. 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일단 음마 아파트 거주자분들이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한 가지 요인은 확인이 일단 먼저 된 것 같네요. 재테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 이거 말고 또 음마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이 남다른 수익률을 거두었던 요인들로는 뭘 꼽으세요? 네. 아마도 이 기사를 보고 저에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대치동에 어떻게 보면 자산관리사로서 대치동의 자산가분들을 많이 만난 저의 관점에서 키가 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언뜻 생각하기엔 아까 전 교수님 말씀대로 금융권 재직자들이 많은 여의도 지역이나 아니면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 가장 뜨거운 반포 지역 분들의 주식 투자 수익률이 언뜻 좋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면 음마 아파트는 조금 과거에 굉장히 이제 명성했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낡았다고도 볼 수 있는 아파트인데 그분들의 수익률이 왜 좋은가에 대한 질문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음마 아파트 대치동 내에서도 음마 아파트 거주자분들의 수익률이 좋았던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마 아파트에 투자한 분들 혹은 그걸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투자에서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제가 평일에 점심 식사하거나 뭐 산책하거나 하면 음마 아파트를 자주 산책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음마 아파트를 걸어보면 저 뭐 일주일에 두세 번 가는 곳이지만 현재의 모습만 보면 굉장히 낡아 있거든요. 예.
그랜저도 음마 아파트에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만약 음마 아파트가 재건축을 완료하고 나면 분명히 굉장히 임팩트 있는 단지가 될 거고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아파트 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잖아요. 예. 그럼 결국 바꿔서 말하면 음마 아파트에 투자한 분들은 현재의 가치보다는 미래의 가치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메인으로 하는 거고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투자에서 현재의 기대값보다 미래의 기대값이 얼마나 큰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주식 투자엔 굉장히 중요한 습성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음마 아파트 투자자분들은 조금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본다는 게 주식 투자에서 좀 유리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들이 한 16% 정도 평균 값인데 음마 아파트는 23.3% 정도였으면 일반적인 투자보다 거의 1.5배 높은 수익률이 나온 거잖아요. 네. 이건 꽤 큰 차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투자자들 특히나 미국의 위대한 구루 중에도 이런 장기적 관점을 굉장히 강조한 투자자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제가 가장 존경한 투자자인 찰리 먼거입니다. 예. 네. 이 장기적 투자 관점이란 걸 먼거의 언어로는 만족 지연의 기술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미국 월가의 존경받는 투자자들 얘기할 때 먼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혜나 철학들이 있는데 거의 한 가장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게 만족 지연의 기술이라고 해서 실제 먼거나 버핏 같은 우리가 가치 투자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대부분은 현재는 뭔가 좀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고 예. 현재 여러 가지로 시장에 외면받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평가받고 있지만 예. 이걸 투자해서 3년 후, 5년 후 혹은 길게는 10년 후를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으로 탈바꿈 되겠다. 한 5년 후, 10년 후에 이게 분명히 재평가를 받을 거다라는 걸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거든요. 네. 저는 근데 그게 딱 음마 아파트 투자자들도 부동산이지만 똑같은 관점으로 이 투자 시장을 바라보고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전율이 오는데요. 투자의 패턴 그리고 투자하는 습성 자체가 음마 아파트에 이렇게 장기간 재건축을 기대하면서 투자적인 목적으로는 이렇게 체류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또 필터링 됐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되겠어 해서 떠날 사람들은 벌써 다 떠나고 뭐 기다려보지 뭐 원래 투자라는 건 좀 진득하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습성 있는 분들께서 주식에서도 비슷한 습성이 발현돼서 이렇게 남다른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하면 복리 효과도 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장기적 관점이라고 하면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할 만한 특징은 대치동의 자산가 혹은 우리가 말하는 대치동 부자들의 공통점은 소득보다 네. 자본 차익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산관리사로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다양한 분들과 얘기 나눠보면 사실 사람은 경험의 동물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사실 강남의 자산가분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겠습니까? 한국 주식에 투자하겠습니까? 하면 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미국 네. 주식을 더 선호하세요. 네. 그런데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죠라고 하면 거부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난 영어도 익숙하지 않고 미국에 투자하면 내가 가본 적도 없는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 너무 먼 투자 국가가 아니라고 했지만 예. 지난 5년 동안 미국 투자를 해봤는데 자본 차익의 규모가 한국보다 훨씬 더 월등한 구간들이 많았었거든요. 지난 예. 5년간. 그런 경험을 해보면 이분들이 해보니까 이거 미국이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네. 근데 마찬가지로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 거주자분들이나 대치동 고객분들은 자산을 장기 보유한 대표적으로 이제 아파트가 있겠죠. 예. 나는 사실 아파트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 살 집 하나 있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아파트 하나 주고 싶으니까 자녀를 아파트 하나 사주고 둘째에게도 작은 거 하나 해주겠다 싶으면 뭐 작은 상가 하나 가지고 자산을 사뒀는데 네.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돈이 되더라는 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자본 차익이 월급으로 받는 거나 일해서 받는 돈보다 훨씬 더 큰 경험을 한번 해보면 예. 이 관점 자체가 자산을 만드는 건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보다 자산을 장기 보유해서 자본 차익을 내는구나 이걸 깨닫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주시장에 들어온 분들이 확실히 제가 느끼기엔 더 유리한 승부를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찌 보면 어렸을 때 또는 아니면 좀 열심히 일했었던 그 시절에 어떤 형태의 경험을 하느냐가 이게 투자 패턴이나 투자의 습성에도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음마 아파트 거주자분들 성과 냈다라고 저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대치동뿐만 아니라 이제 강남의 여러 부자들의 어떤 공통 분모를 많이 보셨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일단
부자들의 공통 투자 방법 이거 여쭤보기 전에 요즘은 부자라고 칭하려면 도대체 얼마 정도 있어야 돼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부자라는 용어가 사실 좀 추상적이잖아요. 네. 저도 그냥 언뜻 기억하기에 제가 그냥 어릴 때 그냥 생각에는 한 2, 30억 있으면 부자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최근에 사실 뭐 KB금융 보고서나 하나금융에 나오는 부자 보고서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기준이 70억에서 100억 정도를 부자의 기준으로 많이들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70억에서 100억 총 재산이요? 맞습니다. 부동산을 오. 포함한 자산인 거죠. 예. 근데 재미있는 건 KB금융보고서는 하나금융보고서에서 실제로 그 70억에서 100억 정도 자산가들에게 네. 본인이 부자라고 생각하시느라고 물어봤대요. 네. 근데 그분들 중에 10분 중에 한 서너 분 정도만 부자라는 걸 인정하고 예. 다른 분들은 나는 아직 부자가 아니다. 난 약간 중산층 정도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욕심도 많은 분들 같으니라고. 아, 그렇군요. 70억에서 한 100억 정도면 부자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스스로들은 또 부자라고 생각 안 한다. 맞습니다. 참 많은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러면 이 70억이나 100억 정도 가진 부자분들은 도대체 어떤 공통 분모가 있길래 이렇게 고액 자산가가 됐고 또 투자는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좀 하나씩 풀어주세요. 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도곡동과 대치동에서 이제 자산가분들 만나기 이전에 학생 시절에는 좋은 교육을 받고 공부 열심히 하고 또 회사에 가서 일을 굉장히 열심히 내 능력을 키워서 높은 연봉을 받고 소득을 높여서 큰 부자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자산관리사로서 실제 부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 부자분들에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회장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큰 부자가 되셨습니까? 혹은 대표님께서 이렇게까지 자산을 이루게 가장 크게 기여했던 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면 아니 오히려 자산 관리 해주시는 분이 그걸 물어보신다고요? 그분들의 삶에서 과거에 이미 부자가 된 분들을 저는 만나게 되니까 네. 어떻게 처음 부자가 아닌 사람에서 부자가 네. 되는 과정이 있었을 거잖아요. 네, 네. 전 그게 궁금했거든요. 아, 예, 예. 네. 근데 그걸 여쭤보면 그분들의 답변은 거의 공통된 게 최재나 나도 뭔가 큰 돈을 벌려고 하거나 투자에 아주 많은 관심을 기울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 집을 처음에 사야 되는데 집이 중요한 물건이고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보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의 가치가 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 지역에 집을 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고 그리고 집을 내가 한 채 사보니까 네. 집이 굉장히 든든하더라는 거죠. 네. 자산 가치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어차피 집 사는 김에 자녀들 것도 사줘야겠다 싶어서 두 채 사고 세 채 사고 하다 보니 집이 한 세 채쯤 있었는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그게 100억이 됐어. 혹은 그게 뭐 150억이 됐어. 네.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 지나온 시간으로 본다면 결국 그분들은 자산을 장기 보유해서 예. 그걸로 자본 차익을 만들어낸 건데 자산을 취득할 때 그냥 무작정 샀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내가 아파트가 필요하니까 아파트를 사야 된다는 아니고 아파트 어차피 사면 내가 20년, 30년 살게 될 건데 20년, 30년 후에 봤을 때 투자 가치가 어디가 더 높을지 꼼꼼히 비교해보고 예. 정보 수집도 굉장히 많이 한 후에 그 결과물로서 여기가 최적의 가치고 여기가 장기적인 성장성이 높겠다는 걸 판단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부분이 중요한 의사결정이었던 거죠. 그 의사결정을 한 이후에 한 일은 사실 본인 인생을 열심히 사신 것뿐인 거고 네. 처음 좋은 자산을 취득하고 20, 30년간 나의 삶을 열심히 살았는데 운이 많이 따라줬고 네. 또 처음에 선택이 좋아서 결과물로서 부여하면 따라왔단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사실 저도 예전에 부를 축적했던 고액 자산가분들을 만나게 되면 저희 세대보다 우리 세대보다는 어떤 포지션을 딱 잡고 이거 사야겠다 이거 팔아야겠다 한번 결정하면 그거에 대한 그 상황을 유지하는 기간이 훨씬 길게 생각하더라고요. 요즘은 사실 부동산도 마치 주식처럼 뭐 1년 안에 살았다 팔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갖는데 그런 차이가 좀 있었군요. 자, 이렇게 부동산으로 자산을 취득한 분들이 제일 많았다면 그 다음에 좀 이런 군집도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누구였을까요? 네. 제가 이제 자산가분들을 만나면 크게 세 가지 패턴인 것 같아요. 숫자로 가장 많은 비율은 당연히 한국에서 자산가 기준으로 했을 때 부동산을 통해서 장기간 보유해서 자본 차익을 내신 분들이고 네. 사실 부의 크기로만 본다면 당연히 가장 큰 부를 이룬 분들은 사업적인 성공을 이룬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테크나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업을 통해 큰 부를 이뤄낸 분들은 조금 예외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예. 사업이란 건 사실 나의 인생을 걸고 리스크를 테이킹해서 그 결과가 잘 적중했을 때 좋은 결과를 만들었을 때 부를 이뤄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사업을 통해 큰 부를 이룰 때 이건 제가 보면 잘못된 결론인 것 같고 사업을 통하면 큰 부자는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가까워서 보편적인 부자들은 부동산 부자들이 돼요 역시나. 예. 그런데
굉장히 좀 희귀한 소수의 부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바로 한국 사회에서 주식을 장기 투자해서 부유함을 이루어낸 분들이거든요. 오. 네, 이런 분들은 좀 희소한 부자들이죠. 예. 많지 않습니다. 네. 저 역시도 뭐 강남권에 오래 있으면서 주식을 통해 큰 불 이룬 분들은 많이 보지 못했는데 재미있는 건 이분들 역시도 그 핵심 능력,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통해서 큰 불 이뤄낸 분들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라고 하면 결국 이분들도 장기 투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주식시장은 매년 테마가 바뀌고 매년 트렌드가 바뀌고 예. 매년 주도주가 바뀌기 때문에 그에 맞는 트렌드를 주도하는 종목을 계속 트래킹해야만 주식을 통해 큰 불이 이룰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도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고. 예. 근데 바꿔서 말하면 매년 바뀐 트렌드를 매년 맞춰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걸 매년 맞춰낼 수 있으면 어마어마한 부를 이뤄낼 겁니다. 예. 하지만 현실에서 제가 만났던 부동산이 아닌 주식을 통해 큰 불을 이룬 분들은 예. 처음부터 기업을 투자할 때 내가 이 기업을 봤을 때 10년 후, 20년 후를 봤을 때 이 기업은 한국에서 최고가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최고가 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미 20년의 투자 대상을 선택한 분들이 예. 정말 그 주식을 20년, 30년, 40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잘 된 케이스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 의외로 각 특정한 섹터에 글로벌리하게 탑티어에 있는 기업들이 꽤나 있습니다. 예. 메모리 반도체가 그러하고요. 그리고 의외로 의료기기 쪽 영역도 그러한 영역입니다. 한국이 굉장히 잘하는 영역이고 그렇군요.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 국내에서 화장품 sek도 굉장히 뜨거웠는데 예. 이러한 기업들도 보면 10년 전, 20년 전부터 글로벌리 시장에서 탑을 목표로 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내 기업에서 사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기업들은 사실 내수 시장을 석권한 후에 그걸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서 글로벌 석권한 케이스들이 가장 높은 주가 상승을 보여왔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에 성공한 분들이 이미 한 5년 전, 10년 전 혹은 아주 먼 20년 전부터 이 회사가 한국에서 1인 당연하고 전 세계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신 분들이 장기 성과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삼성전자를 20년 전에 샀다든가 롯데칠성을 뭐 30년 전에 샀다든가 SK텔레콤도 비슷할 것 같은데 뭐 이런 회사들을 장기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국내 탑이든 해외까지 성과를 냈던 간에 그 수익률은 부동산보다 더 높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자산가들 만나면서 부동산으로 300억 버신 분도 저는 만나봤고요. 네. 주식 투자로 300억 버신 분도 똑같이 만나봤거든요. 예. 제가 그래서 두 분은 워낙 자주 뵙고 제가 오래 모셨던 분들이라서 네. 30대부터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한 분은 강남에 빌딩을 소유해서 한 30년 정도 보유해서 200억 정도를 버셨고 예. 다른 한 분은 삼성전자를 한 30년 정도 보유해서 거의 한 300억 정도를 버셨는데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강남의 빌딩은 30년 동안 한 20배 정도 올랐고요. 예. 삼성전자는 30년 동안 한 30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만 차이는 강남의 부동산은 좀 관역이 넓은 투자처였던 것 같아요. 강남이란 지역이 주목받을 만했고 또 그 예. 지역에 좋은 부동산 물건이 굉장히 많았다면 예. 삼성전자는 좀 어려운 선택이었던 게 정말 1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 딱 삼성전자였으니까 예. 관역은 좀 좁았다. 근데 맞췄을 때의 수익률은 확실히 주식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뭐 몇백억씩 가지고 계신 부자들 중에서 뭐 우리 최용석 매니저님이나 저처럼 저도 월급쟁이니까요. 이렇게 평범한 월급쟁이들이 그런 반열까지 올라간 사례도 종종 있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연 지금 200억, 300억 있는 분들이 과연 30년 전, 40년 전 그분들이 젊었을 때 예. 그때도 자산 규모가 컸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늘 주목하게 되는 건 많은 자산을 물려받아서 그 자산을 불린 케이스보다는 자수성가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요. 네. 그런데 이제 차이는 있는 거죠. 자수성가형 부자들과 원래 부자였던 분들의 차이는 뭐냐면 네.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격적인 내가 골을 넣어야 된다는 생각, 득점을 해야 된다는 욕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셨고 네. 반면에 큰 자산을 물려받은 분들은 득점에 나는 수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골키퍼 역할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의외로 20년, 30년 전에 엄청나게 큰 부를 물려받은 분들 중에도 너무 골키퍼 수비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인플레 과정에서 오히려 그 부가 희석된 케이스도 저는 강남에서 의외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것도 갑자기 궁금합니다. 흔히 말해서 부촌이라는 동네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이사를 가면 부자 될 확률이 높아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은 어쨌든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예.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어느 정도 간접 경험하게 되고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예. 실제로 부초는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고 또 예. 재테크를 성공 경험들이 많은 분들이라서 저는 분명히 플러스적 요인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야, 이것도 중요한 요소네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했던 공통분모가 있고, 그리고 부자가 됐던 분들은 자신이 그 반열에 올라갔던 여러 가지 경로는 좀 다르긴 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로를 계속 추종하려는 기질도 조금은 있다. 말씀을 주셨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통분모는 장기 투자자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일정 부분 동의는 하는데요. 예전에 부동산 사서 장기 보유하거나 예전에 주식 사서 장기 보유하면 그때는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 구간이니까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제 와서 그거 한다고 성과가 있을까요? 완전히 공감합니다, 교수님. 예. 그러니까 저조차도 제가 실제 자산가분들을 많이 만나고 몇백억의 부를 이뤄낸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회장님께서 강남에 부동산을 사서 정말 30년 동안 20배가 넘는 차익을 거뒀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제가 강남의 건물 지금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 20, 30년간은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는 기간이었고 분명히 부동산에 대한 수요나 자본이 증가하는 속도가 빨랐을 텐데 향후 20년, 30년간 한국이 그 정도로 많이 성장하고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많을 걸 생각할 때 저는 조금 아닐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분명히 부동산 자산이 굉장히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의 그거보다는 기대 수준이 조금 낮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부터 내가 뭔가 장기간의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물론 부동산도 필요하겠지만 부동산 외의 매력적인 자산을 찾아야 되는 숙제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숙제 역시도 과거의 강남 부동산 혹은 과거의 그런 훌륭한 수익률을 보여준 자산만큼 앞으로의 10년, 20년 우리에게 돈 벌어줄 자산은 뭔지를 찾는 게 저 역시도 매일 고민하고 있는 숙제인 거죠. 그렇겠네요. 네. 진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 선배들보다는 좀 더 발빠르고 좀 더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이것저것을 좀 탐색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오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 높이 거두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부동산을 통해 큰 부를 이룬 분들이 막연하게 투자 대상 자산을 정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분들도 과거의 시점에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전망이라고 하면 앞으로 봤을 때 강북 지역보다는 강남 지역에 뭔가 새로운 인프라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럼 분명히 강북 지역보다는 강남 지역 인구가 조금 더 빠르게 늘어나게 될 텐데 그러면 새로운 기업들이나 법인들에 의해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거고 그러한 것들이 아마 자산 가치 상승을 일으킬 거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전망 후에 실제 자산을 취득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관점, 미래에 대한 전망을 주식 시장으로 만약 가져와 본다면 증권사적인 저의 관점에서는 주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산업의 전망에 대한 걸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어떠한 기업이 비즈니스를 해서 그 비즈니스가 기대 이상의 거대한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일을 굉장히 잘하고 좋은 인재를 뽑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산업적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국면에 있어야지 예. 날아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게 매크로 환경이 좋을 때는 적당히 하던 비즈니스 기업들도 완전히 레벨업 하는 거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되면 반도체 라인업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매우 뛰어난 기업이 됐던 아니면 적정한 경제를 가지고 있던 그렇게 완전 C급 기업이 아니라 A급이나 B급 기업들이 다 수혜를 보면서 굉장히 레벨업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앞으로의 10년, 앞으로의 20년을 만약 투자 관점에서 주식시장을 바라본다면 결국 산업의 트렌드를 보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 유효한 추세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예. 그것 때문에 사실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 산업 그리고 뭐 전력 인프라 그리고 최근 국내 뭐 화장품 이런 산업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또 듣는 분들은 이런 의구심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앞서 부자들은 경로 의존성이 있어서 뭘 하면 거기에서 또 자꾸 답을 찾으려는 경로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산업 트렌드를 잘 봐라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주식 투자로 300억 부자 되신 분들은 자기가 저 참여하고 있는 업종이라든가 산업 말고 사회적인 변화로 이런 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유망할 것 같다면 그렇게 주식에 대해서 많이 다른 분야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었나요? 네. 이게 재밌는 게
예를 들어 이제 산업에 대한 지식을 가져라는 저희 조언을 똑같이 월가에 주장한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피터 린치가 예. 대표적인 인물인데 피터 린치가 직접 쓴 이제 투자자를 위한 책에 보면 그런 문구가 완전히 나와 있어요. 예. 일단은 자신이 전문 분야로서 잘 알고 있는 영역에 투자한 게 첫 번째라는 조언을 해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의학 쪽에 종사하는 분이라고 하면 의료 기업이나 의학 관련 기계관련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아까 전 말씀해주신 주식 투자로 큰 불을 이룬 분들은 대부분 과거에 통신 기업이나 아니면 뭐 반도체 산업이나 화학 같은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을 부를 만한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러한 기업들에 투자하면서 장기 수익을 거뒀는데 저도 이제 실제로 여쭤봤어요. 네. 삼성전자로 수백억을 버신 분은 삼성그룹에 재직 중인 분이셨어요. 제가 그분에게 여쭤본 게 삼성그룹에 재직하니까 삼성그룹에 대해 잘 알아 장기 투자는 이해가 되는데 다른 기업들도 수익 많이 낸 기업들 있으시냐고 그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회장님 여쭤보니까 예. 골프 모임에 가면 자기만큼 다른 기업들에 잘 알고 있는 각 섹터의 근무자들이 있을 때 예. 그분들하고 네트워킹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분들은. 그래서 내가 종사한 영역도 있지만 나는 반도체나 통신 장비의 전문가지만 내 옆에 골프 라운딩 한 친구는 화학 산업에 아주 잘하는 부사장이 있다. 그러면 그분하고 화학 산업 업황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는 거죠. 네. 이쪽 영역은 많이 커질 것 같고 이쪽 영역은 좀 아래로 다운 스트림이 나올 것 같아라고 하면 업스트림 쪽에 자본을 배분하고 지금 당장은 뭐 국내 화학 산업이 경쟁력이 없지만 지금은 조금 다운 사이클인데 사이클이 있으니까 한 5년 후는 완전히 호황이 올 것 같아라고 하면 그런 걸 또 투자기로 활용해서 실제로 산업에 대한 지형을 보고 주식 투자를 하신 분인데 저에게도 실제로 엄청나게 거액을 맡겨놓은 그분이 말씀하신 게 인상 깊은 게 최근의 일이었어요. 예. 최 차장 나 이거 차트 좀 보여줄 수 있어? 차트 보고 알려주라고 하셔서 왜 회장님 차트 매일 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 주식 투자 40년 동안 차트 본 적이 없는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정말로. 네. 그래서 저도 약간 소름이 돋았는데 네, 제가 그분은 10년 모시다가 그걸 몰랐던 사실이거든요. 예. 회장님 그러셨어요. 그러면 회장님 저를 산업만 보시는군요. 라고 하니까 그것만 보면 되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네. 이것도 굉장히 진짜 소름 돋는 얘기네요. 네. 제가 가장 존경하는 투자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하나를 사서 장기 보유하라는 말씀도 주셨지만 또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 산업의 트렌드를 또 잘 봐야 된다. 이게 상충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율해야 될까요? 네. 저는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산업은 사실 초보적인 수준에 약간 벗어나서 산업의 트렌드를 보면 산업별의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떠한 산업은 내수 시장에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산업이 있을 거고 예. 또 어떤 산업은 업앤다운, 업황의 사이클이 너무 강해서 좋을 땐 좋고 안 좋을 때 안 좋고 그런 사이클이 너무 심한 산업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산업은 5년, 10년간에 걸쳐서 아주 긴 메가 트렌드가 되는 산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내가 투자자로서의 속성이 나는 1, 2년 이런 단기 추세보다는 5년, 10년의 장기 추세를 원한다고 하면 그러한 특성을 가진 산업을 찾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대표적인 예가 과거의 테크 산업들이 언제나 미국 월가에서 가장 주목받는 산업이었는데 네. 대표적인 트렌드가 퍼스널 컴퓨터 시대 그리고 스마트폰 시대 클라우드 시대 이런 하나의 산업 트렌드는 스마트폰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주목받는 산업이고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 초반에 등장했는데 지금까지도 유효한 트렌드입니다. 네. 그런 것처럼 사실 테크 섹터 이런 트렌드 변화는 1, 2년 만에 변하는 게 아니라 5년, 10년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인공지능 산업의 트렌드가 처음 만들어진 게 2023년부터 본격화됐는데 네. 이 트렌드가 1, 2년에 끝난다? 저는 조금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 난 잘 모르겠고 산업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면 일단 스타트는 테크 내에서 장기 추세가 될 만한 산업을 찾는 게 저는 좀 유리한 선택지에 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본다면 어떤 산업들은 호황과 불황이 명확하게 뚜렷한 기업들이 있어서 예.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산업 같은 것들이 호황 불황의 업앤다운이 워낙 심해서 예. 적자일 때 오히려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어서 투자하고 흑자가 많이 날 때 팔아야 된다 전략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러한 주기가 뭐 3, 4년에 한 번이니까 뭐 아주 매일 트래킹하거나 민감한 산업은 아니니까 그 정도가 실제 액션을 취할 때는 참고할 만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네. 최홍석 매니저님 덕분에 우리 시대 대표 부자들이 어떤 경로로 그 반열까지 갔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투자를 하시는지 이제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분들을 좀 따라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모방. 요즘 이 부자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세요? 일단 국장입니까? 미국장입니까? 파견이 제가 근무하고 있는 대치동의 경우에는 대치동 고객분들 대부분이 재테크에 관심이 워낙 많고 예. 이미 성공한 투자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투자 트렌드에 민감한 고객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제가 만난 고객분들의 대부분의 관심사는 미국 주식에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쏠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사실 많은 고객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미국 주식의 비중이 한국 자산보다 2배 이상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혹은 미국 주식만 하는 분들도 많으실 와, 정도거든요.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투자의 트렌드는 확실히 강남권을 기준으로 하면 과거에는 국내 중심에서 지금은 미국 중심으로 완전히 변화했다. 네. 1차 계기는 2017년도 처음에 우리가 해외 주식에 관련된 인프라가 처음 만들어진 시기에 1차 붐이 있었고 예. 그리고 2차 붐이 코로나 이후에 시장 반등 과정에 미국의 랠리가 나왔었고 최근에 특히나 미국을 대표하는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의 주가 수익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3차 붐이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완전히 미국 중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우리 매니저님 개인 의견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요즘 뒤늦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매니저님께 상담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 요즘 미국 증시 잘 나가는데 이제라도 들어가면 될까요?라고 하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역대 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미국 증시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더 잘 나갔었고 80년대도 그랬었고 이게 꼭 미국 증시라고 계속 잘 나가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요즘은 뭐라고 조언해 주세요? 네, 이제 이게 현실적인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2017년부터 미국 시장을 많이 비중을 늘리고 투자해 왔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난 기간의 수익률이 너무나 좋았었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 보면 미국 역시도 S&P 500 지수의 장기 수익률 10% 수렴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최근 5년간은 업앤다운은 극심하게 했지만 S&P 500이 최근의 저점이 2022년 저점 대비는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2배 이상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폭발적인 수익률이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사실 투자자들에게 과열에 대한 부담을 좀 주고 있는 국면이고요. 그래서 이미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는 조금 마음 편하겠지만 네. 새롭게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분들에게는 저 역시도 다소 고민은 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미국 시장의 우월은 어느 정도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예. 이런 시점에는 과열에 대한 경계를 하면서 정리식으로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예. 조금 작은 비중을 일단 투자한 후에 조금 더 관망하는 걸 권해드리고 있죠. 그렇군요. 네. 뭐 주식 시장이 요즘 워낙 좋으니까 뭐 이거 잘못하면 제일 높은 가격대에서 내가 추가 매매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에겐 그렇게 조언하시는데 네. 또 강남 그러면 전통적으로 부동산이 워낙 뜨거운 곳이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의 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 그리고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다 알고 계신 상황에서 요즘 강남에 거주하고 강남에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은 강남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매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들이 많으신가요? 저는 사실 부동산 영역의 비전문가다 보니 저 역시도 고객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분들의 관점을 경청하는 정도의 입장인데 네. 제가 조금 의외였던 건 제가 강남권에 있었던 게 2010년대 초반부터 있었지만 2010년대 초반부터 2020년까지 건물을 매각했다는 분들을 거의 만나는 적이 없었습니다. 건물을 매각했다거나 뭐 건물을 매각한 자금을 들고 왔다고 한 분들이 본 적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도곡동에 있을 때도 뭐 한 번에 저 증권사 잘 안 오다가 왔는데 처음 1,000억을 넣거나 500을 넣는 분들 만난 적이 있었지만 그분들은 100% 사업을 매각하신 자금이었어요. 아. 사업체를 M&A 시켜서 피인수 시킨 케이스나 그런 예. 케이스들이었는데 2021년대, 2022년도 조금 다른 양상이었던 게 예. 현금을 200억, 300억 가지고 있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의외로 건물을 매각하신 분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 한 가지는 과거의 기간 대비해서 앞으로의 기간은 부동산 수익률이 과거만큼 좋지 않을 거란 전망이 어느 정도 첫 번째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물 소유하셨던 분들의 연세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많이 고령이 되신 것 같아요. 초고령이 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건물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아웃소싱 시킬 수도 있지만 이제는 좀 버겁고 번거로운 것 같아라는 니즈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초고액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에 2010년대는 100% 혹은 90% 부동산이었다면 이제는 2020년대는 이제는 부동산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은 분명히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아. 그 주식 비중을 물론 국내 주식이 아닌 해외 주식 비중으로 넓히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자산 포트폴리오로만 본다면 부동산의 비중은 조금 줄어들고 주식의 비중은 약간 늘어나는 게 제가 관찰하고 있는 요즘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자들 같은 경우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증권 투자나 금융 투자를 늘린다 이런 얘기인데 그 의외인데요. 통상적으로 금융 투자는 조금 위험하다고 해서 나이 들어서는 오히려 줄이라고 권고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 시장이라는 투자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미국이 투자한다는 개념이. 예. 근데 2015년 제가 2010년대 초반에 만약에 어떤 곡이 저에게 와서 저 구글 사고 싶어라고 했으면 저는 구글 사본 적도 사는 법도 모르는 대로 답변 드렸을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열려 있지 않은 시장이었어요. 바꿔 말하면 투자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나 다 미국 주식 원하면 모바일 어플에서 바로 투자할 수 있잖아요. 네. 진입 장벽이 없어졌잖아요. 네. 근데 진입 장벽이 없어지고 보니 이 시장이 너무나 매력적이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경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데 2017년, 2018년도에 미국 시장 들어간 분들의 수익률은 어마어마합니다. 네, 실제로 그걸 들으면 누구나 다 투자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아마도 강남의 자산가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도 느끼는 건 내가 처음에 빌딩 샀을 때는 좋았던 애는 1년에 가치가 10% 올라갈 때도 있고 내가 처음 샀던 가격에 비하면 월세가 막 수익률로 15% 20% 나온 적도 있어요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네. 산 가격 대비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월세가 많이 들어왔을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자산 가치 가격 대비해서 수익성은 사실 많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예. 강남권 보통 얘기하는 게 4% 언더라고 얘기합니다. 네. 3% 중후반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분들 이제 느끼는 거죠. 아, 본능적으로 봤을 때 200억을 넣어서 월세 수익률로 4% 언더라면 이제는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한데 그걸로 뭘 투자해야 될까? 투자 대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미국은 다르구나. 가능하겠구나라고 느끼시는 거고 네. 갑자기 제가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제가 실제로 만났던 대치동 고객분 중에 아파트 세 채가 있으셨는데 네. 아파트 두 채를 원하지 않게 매각하셔야 될 상황이 생겼던 분이 있었어요. 예. 뭐 재산세나 다주택자 이런 이유로 두 채를 매각하셨는데 그분이 딱 오셔서 그때가 불과 2017년 정도로 저는 기억합니다. 2017년도 오셔서 나 부동산 있던 걸 매각했는데 이 자금 전부 다 그때 30억이 넘는 자금이었는데 전부 다 아마존 사주세요라고 요청하셨어요. 그분이 한 30을 한 주식을. 근데 그런 투자 의사결정을 한 저도 그때 본 적이 없는 케이스였어요. 예. 물론 제 고객분들이 그때 이미 2016년도 후반부 2017년도에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미국 빅테크를 포트폴리오로 보유하고 있는 분들 있었습니다. 예.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산의 20-30%를 미국에 자산 배분해 놓는 정도인데 그분은 원샷에 아마존을 다 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그분에게 여쭤봤죠. 네. 주식 투자도 평소에 안 하셨던 분이 원래 알고 있는 분이었어요. 예. 주식 투자 잘 안 하셨는데 갑자기 또 그런 과감한 의사결정을 하셨습니까 하니까 말씀하시는 게 자기가 살아보니까 돈은 결국 제일 좋은 걸 찾아가는데 내가 강남에 부동산 산 건 서울에서 전국에서 강남 부동산이 제일 좋다고 하니까 산 건데 전 세계에서 미국 주식이 제일 좋잖아요. 미국에 제일 좋은 게 아마존이라고 하던데요. 돈은 많으니까 제일 좋은 주식으로 돈이 찾아갈 거잖아요. 그냥 아마존 30억 사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분이 30억 사서 80억에 다 파셨습니다. 이야. 차익 실현을 제대로 하신 거죠. 제가 그래서 그분이 정말 그냥 가정주부셨어요. 예. 근데 그냥 경제 뉴스 읽고 트렌드에 관심 있는 분이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분이 나보다 훨씬 고수셨구나.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강남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어떤 주식 투자 트렌드도 이제 정리를 해주셨고 실제 사례도 하나 말씀 주신 것도 있는데 강남에 살고 있는 그 부촌에 살고 있는 젊은 분들의 투자 성향은 요즘 어떻게 진화되고 있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영한 분들일수록 트렌드에 민감하게 되는데 예. 최근에 그분들 역시도 미국 시장의 트렌드를 굉장히 빠르게 트래킹하는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요즘 젊은 자산가분들은 영화에 대한 접근도가 좋고 또 주변에 해외 경험을 한 친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 역시나 미국 주식입니다. 근데 아. 미국 주식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증권사에 재직 중인 저희조차도 잘 모르는 굉장히 엣지 있는 종목들 의외로 투자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요. 네. 아무래도 저희는 자산가들에게 자산 관리 목적으로 투자한다고 하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크다는 건 바꿔 말하면 예상하지 못한 이벤트, 돌발적인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거거든요. 네. 아주 거대한 기업에 갑자기 부도가 난다거나 횡령이 난다거나 이런 가능성은 조금 낮은데 의외로 강남의 젊고 자산 힘이 가지고 있는 젊은 부자들은 트렌디한 종목 중에서 뭔가 엣지 있는 종목들을 많이 찾아옵니다. 네. 그러면 그런 분들 덕분에 저희도 배우게 되는데 의외로 산업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그런 기회들을 잘 캐치한 기업들이나 인공지능 산업에서도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 중에서 정말 매크로 상황이나 환경적으로 수요가 많아져서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는 그런 트렌디한 종목들을 잘 피킹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 진짜 언어적인 제약도 많이 완화되고 또 외국에 근무했거나 또는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잘 모르는 종목까지도 직접 투자할 수도 있겠군요.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제 슬슬 결론을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를 많이 보고 알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으로서, 그리고 그분들의 공통 분모가 무엇인지 또 잘 알고 있는 분으로서, 뭐 꼭 우리가 다 부자가 될 건 아니지만, 될 필요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러한 경로로 준비하시고 뭐 하시면 10년 뒤, 20년 뒤에는 아마 부자 소리를 나름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 이제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어떻게 보면 최종 결론은 조금 당연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정말 많이 제가 원했던 게 부자라는 꿈을 저도 이루고 싶었고, 네. 저 역시도 아직 완전히 부자가 아니면 부자가 되기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자산가분들이나 크게 성공한 분들, 그분들께 배우고 싶었던 게 부자가 되는 비결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10년 넘는 시간 동안 그런 부자분들에게 많은 지혜를 경청하고 저 나름의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된 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건 비슷한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건강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지식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똑똑해지길 원하고. 그리고 예. 세 번째가 부유함인 것 같은데, 예.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습관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네, 예를 들어서 건강해지려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강한 좋은 습관이 되어줄 거고, 예. 지식을 많이 얻으려면 독서가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 되어줄 건데, 마찬가지로 부자가 된다는 건 투자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결국 부자가 된다는 것도 투자를 내가 일상적으로 하면서 투자에 대한 지식들을 좀 더 갖추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나만의 노하우가 만들어져서 그게 잘 맞아떨어졌을 때 결과물로서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딱 강력한 습관 하나 추천드린다면, 그래도 내가 한 달에 버는 소득과 한 달에 버는 지출을 비교하고 거기에서 여유 소득이 어느 정도 된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걸 투자 소득으로 바꿀 만한 방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연간 단위로는 내가 그래도 올해 나의 근로소득 외에 자본 차익이 어느 정도 났는지를 점검해 본 습관을 매년 규칙적으로 가져가다 보면 네. 1년에 10% 초반 정도의 수익률을 매년 얻을 수 있으면 부자가 되기에 충분한 수익률이거든요. 제가 만나는 부자들 대부분이 평생에 걸쳐 누리는 수익률은 11%, 12% 정도의 수익률을 평생 누리는 게 부자가 되기 충분한 수익률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래도 한 달 단위로 나의 소득을 점검하고 연간 단위로 나의 투자 성과를 점검해보는 습관이 매우 강력한 습관이 되어줄 거다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부자들은 지식 쌓기 위해서 책도 많이 읽습니까?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많은 분들이 독서를 많이 하고 있었고, 이건 제가 가진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부자 보고서라고 불리는 하나금융 투자 보고서에도 독서량과 자산이 어느 정도 비례하더라는 리서치 결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자가 된다는 것도 결국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방향을 아주 오랜 기간 지속해온 결과물인데, 네. 독서 역시도 장기간 했을 때 뭔가 봉기 효과가 발생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애는 책을 10권 읽었다가 2, 3년 동안 책을 안 읽고 또 그 다음에 30권 읽거나 이런 것보다는 예. 꾸준히. 그래도 한 달에 2-3권 꾸준히 읽는 습관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잖아요. 예. 투자도 저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지식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많으셨으니까 아마 송경제 듣는 분도 많았겠죠? 분명히 많을 거죠. 굉장히 당황하십니다. 우리 최용성 매니저님이 방송하면서 당황하신 건 처음 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부자 되는 습관 어떤 것들인지 제대로 알려주신 최용석 미래에셋증권 선임 매니저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